영국 바킹에 살고 있던 바바라 씨는 반려견과 함께 아침 산책을 하던 중 공동묘지 인근에서 젊은 남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놀란 그녀는 주저앉고 말았죠. 시신은 너무도 평온한 얼굴에 옆에는 의문의 약병이 놓여 있었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남아 있습니다. 3주 뒤, 그날도 바바라는 강아지를 데리고 아침 산책을 나섭니다. 그러다 문제의 묘지 근처에서 또 한 번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요. 이번에도 애띤 얼굴의 젊은 남자였죠. 심지어 이번엔 옆에 유서까지 놓여 있었는데요. 희대의 연쇄살인 사건에 2번이나 시신을 발견한 바바라. 그녀가 말합니다. 근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하더라고요. 경찰은 왜 연쇄살인마의 정체를 그토록 숨기려 했던 걸까요? 전말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 범죄 사건을 다루는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9월 14일 새벽, 영국 런던 동부 바킹의 한 공동묘지에서 2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사망자는 지게차를 운전하던 25살의 잭 테일러였죠. 발견 당시 그는 묘지 담장에 기대에 있던 상태입니다. 추후 정밀 검사를 해보니 치사량의 GHB가 검출됩니다. GHB, 이건 한국에서 일명 데이트 폭력 약물 또는 물뽕으로 불리는데요. 무색 무취라는 특징이 있죠. 이걸 복용하게 되면 15분 만에 어지러움과 구토, 또 호흡 결란을 겪고 치사량을 마셨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수사팀은 사망한 잭이 이걸 직접 마셨는지 아니면 누군가 강제로 먹였는지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시작하던 중 피해자의 특이점을 발견해요. 평소에 그가 그라인더라는 데이팅 앱에 자주 접속했더라고요. 이 앱은 영국에서 특히나 성소수자들이 자주 모이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잭이 동성애자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밝혀지자 경찰 수사는 빠르게 식어버립니다. 그저 동성 간의 성관계 중 실수로 GHB를 치사량 복용해서 죽음에 이르렀겠구나 라고 단순한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어처구니 없게도 그대로 수사는 종결됩니다. 이걸 알게 된 유족들은 크게 반발했어요. 아니, 잭이 스스로 약물을 마셨을 리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약에 손을 댄 적이 없거든요. 과거 잭의 파트너들 역시 유족 편을 들면서 이건 좀 재수사를 해야 된다 라고 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끝까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잭의 누나인 도나와 제니가 직접 사건 조사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씩 밝혀졌죠. 지난 1년간 바킹 지역, 심지어 같은 공동묘지에서 3명의 남성이 연달아 사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이들 모두 GHB, 이게 검출됐어요. 근데 매번 경찰은 그거 그냥 사고사야, 자살이야 이렇게만 마무리했더라고요. 일단 각 피해자들의 케이스를 좀 알아볼까요? 1년 3개월 전인 2014년 6월, 그날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39살의 스티븐 포트라는 남성이에요. 여기 교회 근처인데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쓰러진 남자를 봤어요. 23살 앤서니인데요. 지금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사망자는 23살 앤서니 월게이트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해보니 이미 숨이 멎은 지 오래예요. 그리고 시신 옆에는 GHB가 담긴 병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는 패션을 공부하기 위해 런던에 왔던 대학생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은밀한 불법 알바를 했었는데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던 겁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들과 접선했고 하룻밤의 대가로 꽤 많은 돈을 받았어요. 한 160만 원 정도? 사건 이틀 전인 밤 10시 15분, 바킹역에 나갔던 앤서니는 새로운 고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마지막으로 이틀간 행방이 묘연해진 거죠. 연락도 없고 생존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공동묘지에서 죽은 채 발견된 겁니다. 부검 결과 몸에서 GHB가 치사량 검출되었죠. 자, 그렇다면 정황상 성매매 나갔잖아요. 그 와중에 변을 당했다는 건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경찰은 그가 누구를 만났는지 추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성소수자에다가 성매매까지 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이 사건에 그닥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마무리한 거죠. 그런데 불과 2개월 뒤인 8월, 동일한 위치에서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날 마을 주민 바바라가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그 묘지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 멀리 벤치에 이렇게 힘없이 쓰러져 있는 남성의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는 22살의 가브리엘 코발이라는 남성이에요. 되게 잠든 듯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근데 다가가 보니까 그 옆에는 GHB가 담긴 약병이 있더라고요. 가브리엘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슬로바키아 출신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5일 전에 런던으로 막 이사를 왔고 룸메이트와 함께 살던 중이었어요. 알아보니 그 또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가브리엘이 성소수자에다가 또 이민자라는 이유로 경찰은 사건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3주 뒤 이번에도 같은 루틴대로 반려견과 아침 산책을 하던 바바라, 그 동일 인물이 또 다른 시신을 발견합니다. 사망자는 21살의 다니엘 휘트워스였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다른 피해자들과 대부분 유사한 모습이었지만 이번엔 유서가 남겨져 있었죠. 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나의 죽은 친구 가브리엘. 우리는 그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건넨 GHB를 가브리엘이 마셨고 결국 숨이 끊어졌어요. 그날 성관계가 끝난 뒤에야 깨달았어요. 가브리엘이 절 용서해 주길 바래요. 어젯밤에 나와 함께 있었던 남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섹스만 하고 헤어졌거든요. 저 스스로 수면제와 GHB를 마셨습니다. 오던 길에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없을 거예요. 모두에게 미안합니다. 여기서 가브리엘이 등장하고 있죠. 두 번째 피해자요. 그러니까 얼마 전 그의 죽음에 이번 피해자인 다니엘이 죄책감을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를 막 숨기려는 듯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상관이 없다. 내가 다 했다. 그렇게 느끼는 거 당연한데 놀라운 건 당시 경찰은 그 내용을 그냥 곧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가브리엘 사건 다 묻혀버린 거예요. 물론 당시에 유족들은 반발했죠. 근거도 있어요. 이 유서가 다니엘의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필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투도 다르고. 그렇다면 이건 분명 누군가가 이들을 살해했고 사건을 덮으려고 유서를 조작한 겁니다. 이건 저도 알 것 같아요. 너무 분노했던 유족들이 거듭 재수사를 요청했죠. 근데 이번에도 소용이 없어요. 요지부동이에요, 경찰이. 그렇게 무려 3건의 연쇄살인이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지만 수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났고 결국 4번째 살인, 그 피해자가 잭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알게 된 잭의 가족들은 경악합니다. 아니 이거 경찰이 그때 제대로만 수사했다면 잭은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족들이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끈질기게 설득해요. 그랬더니 경찰이 그제서야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사건 당일 잭의 마지막 모습이 찍힌 CCTV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 동행한 남자의 얼굴까지 또렷이 찍혀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걸 왜 이제 말하냐고. 그런데 이게 답니다. 놀랍게도 경찰은 그 동행자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않았어요. 분노에 찬 유족이 제발 해당 영상 언론에 공개해라 라고 설득도 하고 간청도 하고 화도 내고 결국 허가를 받아냅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할 일도 아닌데 정말 황당하죠. 이후에 언론이 앞다투어서 박힌 지역의 연쇄살인마 등장? 이런 타이틀로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수십 건의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그 내용을 본 유족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아요. 왜냐면 제보자들이 나도 GHB를 먹었고 강제로 성폭행 당했다라는 진술이 막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만났다던 남성의 존재까지 밝혀집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븐 포트. 어라? 이 이름 익숙하지 않으세요? 맨 처음 살인사건에서
제가 우연히 시신을 발견했어요. 앤son이에요. 라고 신고했던 바로 그 사람이요. 다시 생각해보니 신고 자체도 좀 이상합니다. 우연히 시신을 발견했다고 했지만 스티븐은 피해자의 나이와 이름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의심을 했어야 하는 거죠. 또 조사해보니까 이 스티븐이 다른 2명의 피해자들과도 연관이 깊더라고요. 앞서 가브리엘은 살해당하기 5일 전에 런던에 왔다고 했잖아요. 룸메이트랑 살고 있고. 그 룸메이트가 바로 스티븐이에요. 또 3번째 피해자 다니엘은 사망하기 전날 밤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스티븐이었어요. 근데 유서에는 전날 밤 나랑 관계를 가졌던 그 남자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강조했죠. 그 유서 누가 썼겠냐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찰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잭이 죽은 지 1달 만에 스티븐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하지만요, 그는 살인을 철저하게 부인해요. 나는 그저 우연히 이 4명의 피해자들과 인연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단서는 유서에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니까 스티븐의 필체와 그 유서의 필체가 일치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니엘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 침대 시트가 발견되는데 여기서 스티븐의 DNA가 검출됩니다. 이렇듯 지금 증거가 막 튀어나오면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스티븐이 말을 확 바꿔요. 그 4명의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부분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살인은 여전히 관련 없대요. 그 GHB는 그들 스스로 마신 거고 자기는 이미 거길 떠났는데 그들이 뭐 그렇게 많이 먹었으니 죽은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유서요. 유서는 다니엘이 부탁을 해서 자기가 대신 써준 거래요. 이 허술한 변명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경찰은 스티븐의 핸드폰을 포렌식하게 되는데 동시에 그에게 약물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수집합니다. 그러자 끔찍한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게 돼요. 스티븐 포트, 그는 버스 회사 구내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성격이었고 주변과는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퇴근 후에도 누구를 만나기보다는 곧장 집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더러운 비밀이 있었는데요. 성소수자, 이게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그는 노골적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어리고 또 체형이 마른 남성들을 계속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물을 먹이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하는 걸 즐겼던 거예요. 추정컨대 피해자들이 막 반항조차 못하는 그 무기력한 모습에서 어떤 통제감을 느낀 건 아닌가, 그걸 즐긴 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그의 핸드폰 검색 기록을 보잖아요. 의식을 잃은 소년, 데이트 강간 약물, 젊은 나체 소년 강간 고문, 이런 끔찍한 용어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잠시 그의 과거를 살펴보면 20대 시절 그는 성접대부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남성들과 잠자리를 즐겼어요. 이 경험이 꽤나 좋았는지 주변에 매춘을 권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좋아하는 그 어린 남자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매력적인 외모도 아닌 것 같고요. 매일 운동하고 가꾸고 또 가발까지 썼지만 점점 나이 들어가는 외모는 어쩔 수 없었죠. 그러자 스티븐은 온라인으로 눈을 돌립니다. 성소수자 데이팅 앱인 그라인더 그리고 핀넷을 적극 활용해요. 수많은 남성 파트너를 만났고 이들 대부분 GHB를 복용합니다. 한편 경찰이 핸드폰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영상들이 발견돼요. 의식을 잃은 남성들을 스티븐이 성폭행하고 있는 모습을 다 찍어둔 겁니다. 미쳐버려. 그 수만 자그마치 83개가 나와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스티븐이 이들 중 일부를 성접대부로 팔아넘겼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서 프로필에 올렸고 이걸 미끼로 야, 너 나가서 강제 성매매 하고 와 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긴 그 중개료를 받아서 챙겼고요. 와,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런데 사실 이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상황이 다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여기면서 신고도 못하고 쉬쉬했던 겁니다.
그나마 피해자들 중 2명의 남성이 용기를 내서 그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게 되죠. 시간은 2012년 초였습니다. 당시 19살 남성이던 가명 K는 그라인더에서 스티븐을 만나요.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서 와인을 한 잔 마셨는데 갑자기 머리가 빙빙 돌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때 K는 제가 내 술에 약 탔구나 라고 확신하게 돼요. 잠시 후 스티븐은 그를 침대로 끌고 갔는데 그 뒤부터는 기억이 끊겨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신이 들어보니 이미 옷은 다 벗겨져 있고 또 몸에 남은 상처로 강간당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20살의 남성 가명 모하메드였어요. 2014년 6월인데 앱에서 스티븐을 만났고 만남을 몇 번 이어갔거든요. 근데 첫인상도 그렇고 나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후 4번이나 그의 집에서 데이트를 즐겼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 순조로웠고요. 하지만 5번째 데이트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스티븐이 건넨 음료를 마신 후 의식을 잃은 거예요. 잠시 후에 모하메드가 어렴풋이 의식이 돌아오는데 그땐 이미 스티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죠. 근데 도저히 자기가 몸이 움직이질 않더래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폭행이 끝난 뒤 스티븐은 인근 역에다가 그냥 모하메드를 버리듯 내려줍니다. 너무도 모욕적인 일을 겪었지만 모하메드는 자기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이제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게 너무 겁이 나서 끝내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요, 범인 스티븐은 처음부터 그걸 악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스티븐은 연쇄 강간범입니다. 그러다 2014년 6월 첫 번째 피해자 앤서니를 만나면서 달라집니다. 성매매를 위해서 접선했고 하룻밤 대가로 그래 내가 160만 원 줄게 약속을 해요. 근데 처음부터 돈 줄 생각은 아니었죠. 그냥 빈털털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스티븐이 처음부터 앤서니를 성폭행한 후에 죽일 생각으로 만났다라고 판단합니다. 범인에 따르면 그날도 역시나 술에 GHB를 섞어서 마시게 했고 그리고 앤서니가 의식을 잃자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다음날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더 이상 앤서니 상태는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나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퇴근하고 와서 돌아와 보니 앤서니가 죽어 있었죠. 그래서 급히 시신을 처리하려고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앤서니 주머니에다가 GHB 역병 넣어놓고 대충 그냥 묘지 근처에 시신 버려두고 핸드폰도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리고는 지가 마치 그 시신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신고를 했던 거예요. 다음 타겟은 제 발로 들어왔죠. 가브리엘은 런던에 막 와서 숙소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스티븐이 다가가서 내가 되게 싼 값에 아파트 공간을 내주겠다 했죠. 근데 집에 그가 처음 들어온 날부터 스티븐이 같이 자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아니 뭐야, 너무 노골적인 의도 때문에 가브리엘이 불쾌했고 됐다 나 소파에서 잘게 하면서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렇게 5일간 계속 피해 다녔는데 결국 그 또한 약에 취해 성폭행을 당했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게 돼요. 스티븐은 차분하게 공동묘지에 시신을 버리고 그의 친구인 척 지인들한테 문자를 보내요. 가브리엘이 전 남친이 살던 스페인으로 돌아갔어요. 급하게 가느라 연락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래요. 그러니까 마치 가브리엘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것처럼 조작한 거예요. 그래야 룸메이트인 본인이 의심을 받지 않을 테니까요. 고디어그는 다음 타겟을 물색합니다. 데이팅 어플을 돌아다니다가 만난 게 다니엘이었어요. 두 사람은 9월 18일 오후 스티븐 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다니엘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성폭행 당한 후 살해당합니다. 이번에 스티븐은 자기가 다니엘인 척 유서까지 작성했어요. 왜냐? 그 안에다가 가브리엘의 죽음도 떠넘기고 또 자기는 이 사건에서 좀 교묘하게 배제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걸 멍청한 경찰이 그냥 넘겼고요. 다니엘을 살해한 뒤 스티븐은 최대한 몸을 사렸어요. 왜냐? 단시간에 3명의 피해자가 같은 장소에서 발견이 됐으니 당연히 수사가 진행될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 피해자들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경찰은 사건을 덮는 데 급급했죠. 그렇게 그냥 1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는 어라? 아무도 나 안 잡네? 안심했고 오히려 자신감에 가득 차요. 그리고 또다시 활동을 재개한 거죠. 그렇게 마지막 피해자 잭이 살해당합니다.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쯤에서 연쇄 강간만 저지르던 범인이 왜 갑자기 4명을 죽이고 연쇄 살인마로 진화했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사실 스티브는요, 계속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고 전말을 밝히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진실을 털어놓지 않는 거예요.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래도 자기 형량을 줄여보려는 얄팍한 시도가 아닌가 싶어요. 안타깝게도 진실은 그렇게 묻히고 말았습니다. 2016년 11월 범인은 4건의 살인, 4건의 성폭행, 4건의 유사강간, 그리고 10건의 의도적인 약물 투여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소된 혐의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본인도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밝히기 꺼려했기 때문이죠. 또 뒤늦게 내가 그때 약물을 복용한 거구나를 인지하게 되면서 증거를 이제 와서 어떻게 찾아요? 증거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배심원단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연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감형 여지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그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사건은요, 범인 스티븐의 잔혹함도 충격이지만 무엇보다 런던 경찰청의 안일한 대응과 수사에 더 분노가 느껴졌어요. 성소수자라서, 이민자라서, 그래서 수사를 대충 하는 게 어딨냐고요. 살인마를 잡지 않으면 또 다른 살인이 벌어져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결국 경찰청은 사죄를 했고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건넸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돈이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달랠 수는 없겠죠. 만약에 유족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스티브는 아직까지도 자유의 몸이었을 거예요. 그럼 더 많은 성폭행과 살인 피해가 발생했을 겁니다. 부디 같은 비극이 결코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2021년 7월 6일 이른 아침, 영국 옥스퍼드 체웰관 인근에서 한 남성이 커다란 대포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찍고 있었습니다. 새를 관찰하던 아마추어 사진작가였어요. 차각차각 한참 셔터를 누르다가 순간 멈칫했는데요. 그 카메라 프레임 안에 들어온 게 저 뭐지? 강물 위에 엎어져 있는 사람의 형상입니다. 머리를 푹 박은 채 아무 미동도 없는 게 죽은 것 같아요. 사진작가는 놀라서 바로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도착해서 남성의 시신을 확인했죠. 그런데 근처 강가를 좀 더 수색해 보니까 누군가 버린 듯한 빈 보드카 병과 뚜껑이 놓여 있습니다. 거기서 죽은 남성의 DNA까지 확인되었죠. 우선 죽은 이의 신원은 2년 전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이주해온 30살 남성 조지 마틴 카레노였습니다. 보드카에 지문이 있었다는 건 술을 마시고 강에 뛰어든 걸까요? 부검을 해보니 조지 몸에서 알코올 성분이 나왔고요. 또 머리에서 약간의 타박상 흔적도 발견돼요. 사인은 결정적으로 익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검에는 조지가 술에 취해서 실수로 강에 빠진 건지 아니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건지 그것도 아니면 어떤 범죄에 연루된 건지는 분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경찰은 곧바로 탐문 수사를 시작합니다. 강가 주변의 CCTV 다 수집해서 이 사람이 전날 밤 어떤 행적을 했는지 추적했어요. 비록 화질이 좋진 않았지만 다행히도 사망 전의 행적을 알아내게 되거든요. 먼저 조지는 옥스퍼드의 BMW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7월 15일 그날 그는 퇴근 후에 오랜만에 동료들과 저녁을 먹게 돼요. 그 당시가 코로나 규제가 막 해제되었을 때라서 정말 간만에 갖는 자리였죠. 그러다 보니 식사도 하고 술도 하고 모임은 꽤 늦어졌습니다. 다 마치고 나서 조지는 집으로 곧장 가진 않았습니다. 술을 좀 꿰려고 했는지 광장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이때 낯선 이가 조지에게 접근합니다. 그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거든요. 근데 군용 스타일의 후드 재킷을 입고 배낭을 메고 또 얼굴엔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이제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지가 벤치에서 비틀거리면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의문의 사람과 동행하죠. 그렇게 걸어간 곳은 강가의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카메라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대 이후 조지의 모습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요. 후드를 입고 있는 그 남성, 그 사람의 정체. 경찰은 그가 이 죽음의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지를 만나기 전 이 후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 역추적을 해가지고 다른 CCTV들을 확인했어요. 그러자 이내 이상한 점이 드러납니다. 문제의 인물이 목적지가 있어서 걷는 게 아니라 그냥 밤거리를 방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또 산책은 아닌 것 같아. 아쉽게도 그가 CCTV 사각지대로 들어가면서 행적을 끝까지 추적하진 못했습니다. 또 화질도 별로 안 좋아서 영상만으로 신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고요. 이때 경찰은 새롭게 접근을 시도합니다. 두 사람이 찍힌 CCTV 모습을 방송과 신문 매체에 공개하고 제보를 기다리게 된 거죠. 아니 근데 당최 목격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진척 없이 하루하루 열정은 낮아져 가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가장 애타는 사람이요? 당연히 유족이죠. 가족들은 조지가 분명 타살을 당한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왜냐면 평소 조지는 수영을 굉장히 잘한대요. 물론 보드카 한 병 다 먹었다면 술에 굉장히 취했겠지만 수심이 그닥 깊지 않은 강가에서 익사를 했다? 이걸 가족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영국 경찰은 아니 별다른 단서 없지 않냐. 게다가 영국 사람도 아니고 스페인 사람이고 하면서 약간 이 극단적 선택으로 약간 가능성을 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더 수사할 가치가 없죠. 그렇게 사건이 묻혀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조지가 죽은 지 2년이 지난 2023년 4월 경찰에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애슐린 벨이라는 미국 여성인데요. 제가 조지 죽음에 대해 알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자, 애슐린이 말하길 자기한테는 스칼렛 블레이크라는 동성 연인이 있었대요. 근데 얼마 전 스칼렛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예전에 술에 취한 남성을 목줄로 살해하고 그 시신을 물속에 던졌다는 거예요. 주절주절 고백을 했다는데 심지어 이걸 믿지 않으니까 스칼렛이 증거로 자기가 그 살인을 저지를 때 입었던 후드의 사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후드라고요? 이거 내용이 꽤 구체적이에요. 경찰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제보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 아주 크게 결심을 해서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애슐린을 맞이했어요. 그 문제의 스칼렛이 어떤 사람인지 애슐린이 설명을 해줬죠. 평소에도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성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충분히 살인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자 말하는 게 뭔가 이 사람을 좀 범인으로 몰고 가는 듯 하기도 해요. 영국 경찰도 혼란에 빠졌는데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애슐린을 만나보니 이 사람 상태가 조금 온전치 않아요. 마약 중독자인데다가 평소 총기를 수집하는 성향에 또 나치에 빠져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니 더 충격적인 건 애슐린, 얘가 스칼렛과 직접 교제한 게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애슐린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애슐린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입니다. 온라인에서 어느 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스칼렛을 만나게 되었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쫓고 있는 이 문제의 인물 스칼렛도 트랜스젠더라는 말이에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고 있어요. 이들이 만난 온라인 사이트, 여기도 알고 보니까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다크웹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애슐리는 스칼렛과 온라인에서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그러다가 살인 자백을 들었다는 거고요.
영국 경찰도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이 여자 말 지금 믿을 수 있는 거야? 싶은 거죠. 근데 사건을 해결할 다른 증거는 없잖아요. 별수 없이 애슐린의 증언에 좀 더 매달려 보기로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았죠.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경찰은 이 애슐린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포기합니다. 이 여자가 제대로 증언을 할지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자기네들이 들었던 증언을 바탕으로 스칼렛 블레이크에 대한 내사를 시작하죠. 조사해보니 스칼렛, 9살 때 부모를 따라서 중국에서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동양인이에요. 부모는 모두 의사였고 어머니는 옥스퍼드에서 심장 전문의 임상 연구를 하고 있어요. 꽤 엘리트 집안인 거죠. 그러다 스칼렛이 12살이 되던 해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남자로 태어났지만 본인 스스로 여자가 아닐까라고 느끼게 된 거죠. 그는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게 되거든요. 하지만 부모가 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민을 왔다 하지만 또 동양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심한 갈등이 계속돼요. 또 같은 문제로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요. 결국 스칼렛은 6학년 때 학교를 중퇴했고 이후 심한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물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이렇듯 다소 불안정한 유년기였지만 성 정체성에 대한 스칼렛의 마음은 굳건했어요. 그리고 17살이 되었을 때 성 전환을 위해 호르몬 치료를 결심했고요. 이때부터 자신을 스칼렛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온라인에 가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성전환자들과 또 친밀하게 교류하면서 친해지는데 아무래도 서로를 좀 이해하고 편견 없이 대해줬을 테니까 거기에 좀 더 애정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칼렛은요, 그들과는 또 다른 점이 분명 있습니다. 성 정체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자체적으로 폭력, 죽음, 여기에 극도로 집착해요. 막 다크웹에서 그런 거 찾아보고요. 점점 그럴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속에 왜곡된 욕망이 자라나게 됩니다. 사람을 죽여볼까? 자, 그러면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그가 범인일까요? 증거가 없어요. 스칼렛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결과 그 사건 당일인 7월 16일 밤 CCTV에 찍혀있는 후드 재킷의 인물과 스칼렛이 동일인이다 라고 분석이 됩니다. 당시 그는 밤거리를 막 배회하면서 사람들을 뚫어져라 관찰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을 다시 돌아서 보기도 했고요. 이 행동이 마치 뭔가 목표물을 찾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죠. 그러던 와중에 술에 취해서 벤치에 앉아있던 조지를 마주한 겁니다. 그는 조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취했네요. 저한테 보드카 있는데 한 잔 더 할래요? 조지를 유인해서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공원의 으슥한 곳으로 데려갔죠. 애초부터 술 친구가 필요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지가 술을 한 잔 먹고 경계를 낮춘 틈을 타서 조지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칩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목줄도 준비해왔어요. 목을 졸랐죠. 물론 조지 성인 남성이지만 갑작스럽고 또 취한 상태라서 저항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잠시 후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데 스칼렛은 그를 바로 옆에 있는 물속으로 밀어넣어요. 그렇게 익사하게 만든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스칼렛은 왜 살인을 한 거냐? 그 범행 동기로는 평소에도 워낙 폭력성이 강하고 죽음에 집착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일단 추정하고 있어요. 게다가 소위 세디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디즘, 이게 한마디로 남을 학대하면서 성적인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스칼렛의 휴대폰에는 나의 첫 데이트라는 이름으로 사진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사진들이 평범치 않아요. 막 덕테이프, 칼, 로프, 총. 그러니까 누가 봐도 범행 도구가 찍힌 사진들이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게 이 사람이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살인의 욕망을 나타낸다고 설명했고요. 추가적으로 이 핸드폰에서 찾은 아주 소름 돋는 사진이 있는데 범행을 저지른 후에 조지가 죽은 현장을 2번이나 방문했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에 기념사진을 찍듯 이 셀카 그리고 현장 사진들을 남겨뒀고요. 검찰은 이걸 다 모아서 스칼렛이 안 되겠다 하고 재판에 기소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계속 이건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예상대로 이 재판은 결코 순순히 흘러가지 않았죠. 스칼렛은 당당했습니다. 모든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해요. 그리고 또 동시에 평소 나는 우울증과 약물 복용을 한 사람이다. 불면증도 있다라고 호소했어요. 7월 15일 그날에도 내가 불면증이 있어서 너무 잠이 오지 않아 그냥 밤거리를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조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고 함께 길을 걸은 게 전부라는 겁니다. 이후 자긴 집으로 갔고 조지는 뭐 갈 길 갔겠지. 자기는 그 죽음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강경한 자세. 아니 그럼 애슐린한테 한 말은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스칼렛은 내가 애슐린을 만난 것도 맞는데 온라인에서요. 내가 좀 소위 센 척, 잘 나간 척 해보려고 거짓말로 살인 스토리를 꾸며냈다는 거예요. 허풍 떨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그 피해자가 사망한 현장 가가지고 막 사진을 찍었잖아요. 이것 또한 사실 애슐린이 너 증명해봐라. 그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서 찍은 거다라고 반박합니다. 또 마침 자기가 현장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고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고 끼워 맞추기 같죠? 근데 이 두 사람 모두 좀 불건전하다고 할 수 있는 다크웹 커뮤니티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죽은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했대요. 그러니까 애슐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야 너네 집 주변에 살인사건 났어? 가서 사진 찍어봐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영국에 있는 자신에게 애슐린이 계속 집요하게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고 이후 애슐린이 자기한테 앙심을 품고 지금 살인자로 신고한 게 이 모든 상황이다 라는 게 스칼렛의 주장입니다. 사실 이거 증거 없으면 스칼렛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한편 스칼렛 변호인은 근본적으로 조지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가 살해된 게 아니라 진짜 극단적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조지의 전 여자친구를 증인으로 소환하거든요. 그 아이린 히달고라는 여성인데 아이린도 재판에 나와서 네, 조지가 과거에 우울증이 있긴 했어요 라고 언급하고요. 이처럼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사실상 조지의 사망 원인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재판의 분위기는 스칼렛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게 될 것 같았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결정적인 살인의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번에 검찰 측에서 또 다른 칼을 빼들었어요. 스칼렛이 조지를 살해하기 4개월 전 그가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을 꺼내든 거죠. 심지어 이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겨뒀더라고요. 이 스칼렛이 영상에서 먹이를 줄 듯 말 듯 하면서 길고양이를 유인합니다. 얌전한 고양이를 포획한 다음에 집으로 데려와서 우리에 가둬요. 그리고 나서 이어진 행동은 너무 기괴했는데요. 먼저 막 자기가 야옹 야옹 울음소리를 흉내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메스를 가지고 고양이 눈을 찌르고 털과 가죽을 벗겨내고요. 잠시 후, 정말 눈뜨고 못 보는데 고양이 머리를 자른 후에 그걸 들고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어요. 나머지 몸통 잘라서 믹서기에 넣거든요. 근데 이때 스칼렛이 중얼거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 나의 작은 친구? 언젠간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고 싶어. 믹서기는 가차없이 고양이 사체를 갈아버렸죠. 이거 설명하면서도 좀 굉장히 역겨운데요. 검사는 법정에서 이 동영상을 다 틀었어요. 그러면서 스칼렛의 폭력적이고 잔혹한 면모를 모두에게 상기시킨 거예요. 근데 또 이 영상에요. 스칼렛이 직접 편집해서 넣어둔 배경음악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뭐였냐면 영국 락밴드 뉴 오더의 트루 페이스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음악이 논란이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2019년에 나온 넷플릭스 다큐 고양이는 건들지 마라. 이거 예전에 토미에서도 다룬 적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남성이 고양이 학대해서 죽이고 이후에 살인마 사이코로 변해가는데 그 남성을 추적해가는 다큐입니다. 흥미진진해요. 근데 트루페이스 그 노래가 이 다큐의 OST였던 거죠. 그러면서 검사는 다큐의 범죄자를 모방해서 스칼렛이 고양이를 죽이고 그리고 결국 진짜 사람까지 죽이게 된 거라고 강하게 설명합니다. 사실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충격 영상에 누군가 눈을 가리고 막 너무 징그러워서 정신이 혼미했을 정도라고 해요. 또 고양이 외에도 스칼렛 집에서 압수한 또 다른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선 스칼렛이 파트너와 함께 목줄을 걸고 서로의 목을 막 조르는 장면이 포착된 거예요. 왜 그러냐? 목에 이렇게 줄을 감아가지고 각자 기절할 때까지 질식시키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정신이 몽롱해지는 기절놀이를 즐기는 거죠. 와, 진짜 이건 무슨 다른 세상이에요. 제가 오늘 스토리 때문에 이걸 좀 하고 오긴 했지만 나 진짜 이러는 건 좀 처음 봤어요. 스칼렛이 이 영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 또한 애슐린이 시킨 거래요. 오히려 자기는 고양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그런 짓을 저질러요? 믹서기에 넣고. 근데 이게 사실 법정에서는 스칼렛이 직접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변호사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나 봐요. 스칼렛은 모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기괴한 행동을 보였죠. 사실 자신이 고양이와 교감을 느끼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뭐 이거 닥터 드리틀이야? 근데 더 나아가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 배심원들 앞에서 막 야옹 야옹 들으셨죠? 하면서 막 고양이 소리를 내요. 제정신 아닌 것 같죠? 저도 이제 설명하면서 지치네요. 재판의 결과 볼까요? 6시간의 논의 끝에 배심원들은 스칼렛에게 유죄를 판결합니다. 살인을 인정한 거예요. 비틀린 욕망을 위해서 조지를 살해했다. 그러면서 스칼렛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가석방은 최소 24년 정도 복역을 한 후에 신청할 수 있고요. 그는 현재 특수 남자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또 여전히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가증스러운 게 스칼렛은 이 재판 내내 반성이요? 아니요. 지금 죄를 다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안하다, 반성하는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히려 나는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고 그로 인해 혼란스러운 성 정체성을 느꼈고 이걸 들먹이면서 동정심 유발에 급급했어요. 성장기가 불행하고 우울증에 있고 성 정체성이 흔들렸다 해서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는 정말 삶의 고난 다 극복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기만한 겁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